강명희 작가의 소설집 노을의 기억. 모두가 피해자였던 70여 년 전 그날, 제주 땅에서 벌어진 처참하고도 잔혹한 4.3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각박하고 험난한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자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소설집 노을의 기억입니다. 선생님, 전생에 우린 한 사람을 사랑했었나 봐요. 그럼 우린 함께 실현당한 셈이네요. 실현? 맞아요. 버리고 떠나갔으니 우리가 실현당한 거죠. 나도 애 봐줄 사람이 없어 그만두고 요즘은 소설 공부해. 그래? 천리안 스펠 동호회에 가입해 글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내 글 좋다고 반응을 많이 보여. 이래봬도 나 천리안에서 스타야. 그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야. 누굴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이잖아. 그냥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렇잖아. 아마 그 사람도 그럴 거야.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의 작품 갓길에서 부르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잠시 차를 멈추고 거친 숨을 고르는 곳, 바로 갓길이죠. 갓길은 어쩌면 삶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이들이 잠시 눈물을 훔치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쓸쓸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어머니로, 정작 자신은 늘 인생의 갓길에 서 있어야 했던 한 여성 소설가의 고단하고도 치열했던 삶을 나직이 추모하는 작품입니다.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먹먹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갓길에서 부르는 노래 강명희. 도장터널을 빠져나오니 산에 가려져 있던 3번 도시가 드러났다. 조금 더 달리니 K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수리산이 아파트 단지를 어머니처럼 포근히 감싸안고 있다. 내가 사는 봉담과 삼보는 30분 거리였다. 이 길은 평소에 K를 만나러 갈 때 자주 오던 길이다. 나는 자회전에 중앙도서관을 향했다. 세계도시 3본이란 도시마크가 보였다. 차를 도서관에 주차시키고 문자를 확인했다. 중앙도서관 1층 회의실. 회의실은 복도 맨 끝에 있어요. 한미희의 문자를 보며 복도 끝으로 걸어가 회의실이라 쓰여있는 문을 열었다. 어머, 선생님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30분이나 일찍 온 나를 한미가 활짝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한미를 만나니 꼭 K를 만난 듯 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감싸 안았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자 가슴 밑바닥이 뜨거워졌다. 내 눈에도 한미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유고집 출간기념회 겸 추모제는 K의 일주기 기념일인 지난주에 열렸다. 문인협회가 주관이 되고 K의 지인과 문우들이 후원했다. 한미희가 K의 책 갓길에서 부르는 노래 발간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가족들이 가기 전에 고인의 모습을 회상하며 추모했다. 인간적 슬픔과 소외로 세상의 기원을 들려주는 고인의 소설 세계에 대한 평론가의 평이 있었다. 또한 살아생전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여주었다. 또 지인들이 K의 대표작을 돌아가면서 낭독했다. 추모제의 하이라이트는 진혼무였다. 긴 한삼자락을 나부끼며 날아가듯 사뿐히 걷는 춤사위는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했다. 이승에서의 슬픔을 거두고
하얀 나비가 되어 승천하는 고인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이 모두 한미가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연출한 것이다. 나는 내 첫 작품집에 나왔던 5년 전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것은 첫 아이 낳았을 때만큼이나 기쁨이 컸다. 마치 이날을 위해 내가 세상에 나온 듯 했다. 빈말을지라도 축하해주는 지인들 하나하나가 고맙고 소중했다. 몇몇 지인들이 축하해주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지인들은 사인받은 책을 들고 좋아했다. 케이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영혼이나마 어디선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었다. 유고집 갓길에서 부르는 노래를 받아들고 와 밤을 새워 책을 읽었다. 책에 실린 작품들은 한 작품만 빼고는 모두 다 함께 공부한 작품들이었다. A4 용지로 출력해 읽었을 때와 활자로 인쇄되어 나왔을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간간히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라왔다. 밤 11시에 책장을 덮고 그 자리에 앉아 리뷰를 썼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무르인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이 마음을 사람들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책이 기대 이상의 수준적일 경우 안타까움은 더 크다. K소설가는 10여 년 전부터 최종심에 올라가 번번이 떨어졌다. 탈락의 이유는 매번 똑같다. 신인의 거칠고 어딘지 모르게 미흡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유령문이지 최종 2편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 심사위원은 기성 작가처럼 완벽하고 흠잡을 곳이 없다는 것이 흠이다 라고 말했다. 등단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흠인가 보다. 소설가로서는 운이 지독히도 없다. 그러다가 새서방한테 홀리듯 소설을 접고 시로 등단을 했다.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시상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로 토해냈다. 그리고 시집 카스트라토를 냈다. 그러나 새서방에게서 재미를 보면 볼수록 그가 말한 본서방인 소설이 생각났다. 그래서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다. 우리 문단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라며 등단 작품으로는 전무후무하게 좋은 작품이란 심사평을 받았다. 그런 그가 막 소설에 열정을 쏟을 즈음 하늘나라로 갔다. 심정지. 설거지하다가 심장이 멈췄다. 소설은 지독히 운이 없지만 가는 복은 있는가 보다. 그렇게 가기 어려운 길을 아픔조차 없이 단번에 갔으니 말이다. 글은 같지만 슬픔은 남은 사람의 몫이다. 지인들이 그의 소설을 모아 작품집 갓길에서 부르는 노래를 출간했다. 첫 소설집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원숙하다. 읽어갈수록 무르익은 그의 소설을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책장 넘기기가 아쉬웠다. 그는 삶 자체가 소설이다. 그 입에서 풀어져 나오는 말이 소설이고 행동이 소설이고 그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소설이다. 그의 말을 받아 적기만 해도 그것은 곧 소설이 되었다. 뛰어난 재능과 학식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누구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 갓길의 인생을 살아온 그가 죽어서야 비로소 주인공이 되었다. 그의 소설은 모두 갓길에서 부르는 노래였다.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갓길에서 답답한 삶을 살아간다. 하자가 있어 이혼을 했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으나 숨막히는 가정생활을 하고 이혼 위기에 놓여 있거나 한 사람들이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말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팔고 나를 팔고 아이들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던지는 자이다. 시나 소설, 아니 예술 자체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니 모두 그렇다. 그가 가족의 이야기를 써놓고 가족과 죽는 날까지 서먹하였다는 사실은 소설가란 자신의 상처를 여실히 드러내야 하는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은 남녀노소로 다양하다. 그만큼 그는 다양한 소재를 요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작가가 죽고 나서 나온 유고집을 읽고 쓰는 리뷰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하지만 그의 소설이 세상에 나온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한다. 바람이 되어 어딘가를 떠도는 그가 위안을 받고 이제 편히 잠잘 것을 바란다. 오늘은 유고집을 발간하기 위해 결성된 추진위원회를 해체하는 날이다. 한미희가 일주가 기다리는 내게 커피를 타주었다. 커피를 마시며 한미희에게 물었다. K 작품 중 제일 먼저 쓴 아버지에 관한 소설이 안 보이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그래요? 유족으로부터 받은 컴퓨터와 외장하드 어디에도 그런 작품은 없었어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네요. 언젠가 컴퓨터 작업을 실수해서 작품 몇 개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해요.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한미일은 아쉬워하며 말했다. 하긴 첫 작품이고 동인활동하기 전의 작품이라 공부하던 동인들도 모를 수 있고 동생의 얘기를 쓴 흥거가 캐릭터가 비슷하니 본인 자신도 혼동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 작품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K보다 그의 아버지가 먼저 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 작품은 바로 아버지를 모델로 쓴 소설이었다. K와 나는 20살 대학 신입생 때 만났다. 입학하고 한두 달이 지나니까 그룹이 형성되어 끼리끼리 몰려다녔다. 다른 그룹과는 말 한마디 나눌 기회가 없었다. 내게 인식된 그녀는 강의 시간에 자주 늦었고 가끔 학교에 오지 않는 날도 있다는 것뿐이었다. 졸업반이던 봄 어느 날 우연히 K와 함께 전철을 탔다. 개봉동에 산다니까 자기는 서울과 부천의 경계인 온수에 산다고 했다. 마침 교생 실습 나갈 학교를 정하는 기간이라 우리는 부천에 있는 학교로 정해 실습을 나갔다. 실습 중에도 K는 가끔 늦었다. 나는 그런 K가 내심 못마땅했다. 전철역까지 함께 걷던 날이었다. K는 무슨 말 끝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아버지가 정리해준다는 얘기를 했다. 아버지가 대학생 딸의 이부자리를 정리해준다는 말이 내게는 충격이었다. 당시에는 침대 생활하는 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온돌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잤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정리해 장롱 안에 넣는 일이 어렵지는 않지만 귀찮고 성가신 일이었다. 자연히 서로 이부자리를 정리하라고 미루었고 아버지 이부자리는 아무리 싫어도 내가 해야 했다. 그런데 K는 그 성가신 일을 아버지가 해준다고 했다. 그 후 K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녀의 아버지만 내 머릿속에 남았다. 어딘가 맞지 않아 서걱대는 K보다는 그녀의 아버지가 먼저 내 맘속에 들어왔다. 졸업을 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애를 낳고 애들이 자라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다. 애들이 컸으니 동창회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동창회에 나갔더니 K가 나를 보고 교생실습 동기라며 방긋 웃었다.
나는 K를 보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는 물음 대신 아버지 안부부터 물었다. 그랬더니 K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어 온다고 했다. 엄마는 돌아다니느라고 바쁘고 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대부분 아버지가 돌봐주셨어. 퇴근하고 오면 아버지는 애들 손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아나셨어. 내가 당신 전혀 걱정할까 봐서 그러셨던 거야. 결국 난 아버지에게 끼니 한번 챙겨드리지 못한 딸이 되었어. 아, 그것이 이렇게 한이 될 줄이야. 학교는 아직 다니니? 아버지 돌아가시니 애 봐줄 사람이 없어 그만두었어. 넌? 케이가 물었다. 나도 애 봐줄 사람이 없어 그만두고 요즘은 소설 공부해. 그래? 천리안 스펠 동호회 가입해 글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내 글 좋다고 반응을 많이 보여. 이래봬도 나 천리안에서 스타야. 케이가 으스대며 말했다. 그럼 소설을 써봐. 안 그래도 사람들이 나보고 소설을 써보라고 말해. 다음 날부터 케이와 함께 소설을 공부하게 되었다. 케이가 소설 공부하면서 처음 쓴 작품이 아버지에 관한 글이었다. 오래되어서 제목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이북에서 혼자 월남한 아버지가 해마다 명절 때면 할아버지 관을 지게에 짊어지고 여기저기 옮기는 꿈을 꾼다는 이야기였다. 벚꽃 흐드러진 아버지 기일에 형제들이 모여 성묘 가면서 아버지를 회상하는 내용이었다. 처음 썼다는 K의 소설은 전련에서 다듬어진 문장에다 천부적인 이야기군 기질까지 더해지고 자신이 가장 쓰고 싶었던 이야기여서 지금 발표해도 좋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읽고 나면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 답답했다. K는 군대에 생필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서울에서 여고를 나온 지식인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 학교의 날 솜씨 좋은 엄마가 만들어준 붉은 원피스를 입고 백설공주 역을 할 때가 아버지도 엄마도 또 K 자신도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다. 단신으로 월남에 이룬 삼남 일녀의 외동딸인데다가 영특하기까지 하니 아버지에게 K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 짐작이 된다. 그런 아버지가 군수비리에 연루되어 공장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비리를 저지를 만한 위인도 못 되었다. 장군이 중간에서 빼먹은 것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물러난 것이다. 장군으로부터 받은 얼마간의 돈으로 물레동에 공장을 차렸는데 잘 안 되어 부천으로 옮겼다. 거기서 K는 대학을 다녔다. 용돈은 타본 적이 없고 아침마다 차비를 탔다. 아버지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차비를 꿨다. K가 지각하는 날이 많았던 이유였다. 가끔 아버지가 차비를 구하지 못하면 학교에 오지 못했다. 그것이 그녀가 가끔 결석한 이유였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 깜깜하고 공부는커녕 내일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거란 불안감이 그녀의 20대 초반을 엄습했다. 그런 불안감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배어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있던 큰오빠가 급성 백혈병으로 명동 성모병원에서 죽었다. 엄마가 점심을 먹고 병실로 들어가 보니 사방에 피가 튀어 있고 오빠는 죽어 있었다. 서울 법대에 다니던 큰오빠는 고시공부 중이었다. K는 자식의 고통 속에서 죽는 순간에 밥을 먹고 있었을 엄마를 가끔 이야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K는 서울 순위고사를 봐서 공립학교에 들어갔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가끔 학교에 오지 않았던 K는 자기가 어떻게 그 어려운 순위고사에 합격했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보다며 그때를 회상하며 웃었다. 그때부터 집안의 생계는 그녀가 책임졌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때로 몰려온다고 했던가. 둘째 오빠마저 아들들을 남겨놓고 암에 걸려 죽고 올케는 아들들을 버리고 가출을 했다. 졸지의 K는 오빠네 가족까지 떠안았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 넘어 산이다. 한 가닥 희망의 비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죽어서 해결되는 삶을 산다. 일찍이 깨달아 알고 있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시시하다는 것을. 영원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다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을. 그의 시집 카스트라토를 발간할 때 작가의 말이다. 키이는 고단한 삶을 견디기 위해 시와 소설을 썼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젊은 날에 헤어진 내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도 아는 사람이었다. 내가 말했다. 언젠가 버스를 탔는데 내 뒤에 남녀 대학생들이 앉았어. 그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와 그 친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 친구가 같은 그 학생인 것 같았어. 그들은 내 이름까지 대면서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얘기했어. 그런데 좋아하고 있다는 그게 다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있잖아? 전화를 해서 저녁을 먹자든가 어디 야외를 놀러 가자던가 뭐 그런 편지로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행동도 없었어. 그저 여기저기서 그가 나로 인해 헤매고 다니다는 소문만 들려왔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연락해서 약속을 했어. 15분 정도 늦게 왔더라고. 그건 괜찮아. 약속 장소에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와서는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짓거리는 거야. 그건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야. 누굴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란 데는 전혀 관심도 없어. 그이과 우리과의 소문은 무성히 다 내놓고는 막상 만나보니 딴짓거리를 하는 것이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내 말을 듣고 있던 K가 조용히 말했다. 난 그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던 거야. 물론 좋아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누군 가르쳐 줘야 하니? 그냥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렇잖아.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신들린 것처럼 떠들어대다가도 막상 둘이 마주하게 되면 수줍고 쑥스러워 한마디도 못해. 일대일로 하는 전화통화조차도 두려워. 그래서 난 전화 거는 일조차 잘 못해. 불가피한 용건이 있어 전화할 때는 용건만 말하고 얼른 끊어. 그러니 둘이 만나는 건 어떨지 상상이 되니? 아마 그 사람도 그럴 거야. K 덕분에 젊은 날 헤어진 사람을 몇십 년 후에 이해할 수 있었다. 한미일은 후원금 들어온 내역이 적힌 프린트지를 나누어주고 나서 말했다. 실은 처음 후원금을 받아 유고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이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걸리면 이 말 저 말 무성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보내주는 것만 받았지 내달라고 권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상했던 금액이 배 이상이 들어왔어요. 고인이 뿌려놓은 삶의 발자취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네요. 누군가가 말했다.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추모제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추모제 때 책 출간과 행사 비용을 보고하고 남은 후원금을 어떻게 쓸까 의논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보고 드릴게요.
한미희가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했다. 브로셔를 찍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것은 고인의 그림과 고인을 추모하는 시인들의 시를 넣고 싶어서였다고 말하며 보고를 끝냈다. 남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견을 물었다.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내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인이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던 지역사회이니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가 끝나자 자유로이 고인에 대해 추억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책을 받아 단숨 읽었어요. 한마디로 슬펐어요. 그 슬픔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써낸 분인데 왜 살아생전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 하고요. K와 함께 문인 옆에 일을 하던 회장이란 분이 말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재능을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아요. 어디서든 다 드러나요. 아마도 고인이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생각돼요. 함께 시 동인으로 활동한다는 사람이 말했다. 솔직히 K는 좀 게을렀다. 최종심에서 좋은 평을 받고 탈락한 작품을 조금 손질해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있었는데 등단하고자 악착을 떨지 않았다. 떨어지면 서너게 한 번씩 웃고 말았다. 노래 잘한다고 다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 잘한다고 다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글 잘 쓴다고 다 소설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어디서건 주목을 받으려면 재능과 열정과 그리고 운이 따라야 해요. 저는 여기서 운이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최종심에는 몇 작품이 올라오는데 그 작품들의 수준은 비슷해요. 거기서 어떤 작품이 뽑히는가는 운이에요. 한미희가 말했다. 그런 말씀하시니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아요. 어느 해인지 지금은 문단의 중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작품이 최종심에 올라 각축을 벌였나 봐요. 심사위원 5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 분은 4표, 한 분은 1표가 나왔대요. 당연히 4표 나온 분이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표 찍은 분이 결과에 반발을 했어요. 2표만 나왔어도 수긍하겠다. 그 정도의 수준작에 1표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심사위원들끼리 대판 싸웠대요. 그 상황을 신문사 측에 얘기했더니 쿨하게 두 작품을 공동수상으로 했어요. 지금 두 사람 다 우리 문단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K가 모 일간지의 최종심에 올라갔다가 탈락할 때 그 상황을 나는 알고 있다. 심사평에서는 K의 작품이 신인이라기에는 너무 무르익어서 탈락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핑계일 뿐 사실은 당선된 사람이 심사위원의 제자였다. 작품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연, 지연, 인맥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바닥이다. 나는 K쌤의 작품이 작품성은 있을지 몰라도 내 개인적인 성향에는 맞지 않아요. 모든 작품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읽어내려가다 보면 가슴이 답답한 것이 내 마음까지 울적해져요. 모두가 갓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소설의 기능을 재미와 카타르시스라 생각해요. 재미도 있고 마음의 힐링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읽어내려가면 갈수록 끝이 안 보이는 방황에 울적해져요. 작품의 색깔은 곧 그 사람이에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마치 그 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대신 케이쌤 작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선하잖아요. 뭘 탐하여 쟁취하고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응하는 선한 사람들이죠. 탐하여 쟁취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선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아니, 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늘 혼자만의 영역에 살고 있죠. K와 시 동일 활동을 하며 가장 친하다고 알고 있었던 우민정 시인이 말했다.
나는 우민정 시인을 오늘 처음 만났다. 하지만 내가 먼저 우민정 시인이냐고 인사를 할 정도로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평상시 케일은 함께 시를 쓰는 우민정 시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의 시 세계로부터 생김새나 머리 모양 말투까지 세세히 말해 처음인데도 나는 우민정 시인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나는 우민정 시인 말의 의미를 안다. 나 역시 K 곁에 있으면 그녀가 나를 밀어내고 있어 늘 외롭다고 생각했다. 나는 번번이 그녀에게 상처받았다. 그녀와 친하다고 생각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녀는 민망할 정도로 무덤덤했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이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구나 하며 내 처시를 하였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또 받고 나서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처럼 무덤덤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녀가 모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내게 전화를 해서 그 소식을 알렸다. 받는 순간 내가 그녀에게 그런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을 만큼 친한 사이였을까 의아해하며 동창들과 모누들에게 시아버지 부음을 알렸다. 연일 북극 한파가 기록을 갱신하는 정점에서 지금도 믿기지 않는 K의 타계 소식이 왔다. 평촌의 한림대학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의 빈소를 지키고 있던 조카 둘을 보았다. 영정이 예의를 표하고 조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K의 대학 동창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카가 양정화 아줌마냐고 물었다. 이미 대학 동창들이 2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대학 동창이란 말만 듣고 조카는 대뜸 내 이름을 댔다.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평소 고모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K의 말솜씨는 묘사가 뛰어나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미정 시인을 첫눈에 알아본 것처럼 조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대뜸 알아봤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친정 조카가 고모의 친구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런 일은 계속되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문인협회 회원들이나 문학회나 그가 가르치는 시니어 문학계 사람들까지 나를 알고 있었다. 내가 K의 제일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그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 내가 그런 면에서 둔감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K가 표현을 못했다는 사실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아마도 우민정 시인도 지금 나와 똑같은 사실을 알고 당황했으리라 짐작된다. 유고집 추진위원회 해단식을 마치고 근처 K와 자주 갔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자는데 뜻을 모았다. 나는 한미차를 타고 한정식 뜨락으로 갔다. 뜨락은 개인주택을 식당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는 집이었다. 베란다에 마련된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이른봄을 알리는 수선화가 피어 있었다. 브로셔에 K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그림이었어요. 심장에 있는 자화상 보셨어요? 한쪽 심장이 터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심장이 언젠간 멈추리란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아주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 덤덤한 눈초리를 섬뜩할 정도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울퉁불퉁한 것들이 에곤실레 그림 닮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림마다 삶에 대한 욕망이 표출되어 있어요. 고인이 그림을 언제 그렸어요? 도서관에 미대 나온 분이 있어 그분께 우리끼리 배우기 시작했어요. 케이쌤은 그림 그리기 시작하고부터 작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부터 화가였던 것처럼. 시로 등단했을 때도 선생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처음 올 때부터 시인이었더라고. 그럼 고인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느질도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퀼트 자스를 재봉틀로 한 것과 똑같이 시침을 했어요. 그때 만들어준 것들도 하나하나 다 작품이에요. 요리도 잘해요. 어딘가에 놀러 갔는데 골뱅이를 가져와 즉석에서 무쳐내는데 완전 요리사 수준이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 재능들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죽고 나서 주목받는 것이.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고인은 그 뛰어난 재능을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골밭에 갔는데 소매 걷어붙이고 밭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농사꾼 안 하겠던 것처럼 척척하더래요. 농사까지요?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각기 고인을 추모했다. 나는 알고 있다. K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369 게임을 유난히 못했다. K에게 가면 번번이 걸렸다. 한참 하다 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번번이 걸리는 것이 의아했다. 노래 또한 못했다. 언젠가 노래방에 가서 차례가 오자 미루고 미루다가 동요를 했는데 참 못했다. 그 후에는 K에게 노래하란 말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몸치였다. K가 몸 흔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K의 취약점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퓨전 한정식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다. 연어 샐러드가 나오고 도토리 무침. 나오는 순서대로 음식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며 한미애가 말했다. 추모제 때 오신 분들이 얼추 1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분들은 모두 KSM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죠. 제가 초대해서 저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60 중반쯤 되는 남자분 셋이 서성거리는 것을 봤어요. 다 알겠는데 그 세 분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한미의 눈썰미에 감탄을 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을 다 기억하다니. 어쩜 K와 한미는 저런 면에서 호흡이 척정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K도 무엇이든 한 번 보면 다 기억했다. 그분들이 차 한잔 하실래요? 작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했다. 어머, 그게 실화였어요? 한미희가 말했다. 실화라기보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얽어 작품을 만든 것이죠. 소설은 논픽션이 아닌 픽션이지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탄생하지 않아요. 가족을 팔고 주위 사람들을 팔아야지 소설에 나오지요. 젊은 날 입버릇처럼 첫사랑이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40년이 지난 후 첫사랑은 자기 아내였다는 역설적인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우민정 시인이 말했다. 그들은 풋풋했던 20살 때 미팅에서 만나 한동안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각자 결혼을 하고 40년이 지난 후 연락이 되어 카톡에서 다시 만나기 시작한 친구였다. 그중 한 명이 K를 따라다녔는데 K가 그어놓은 금박에서 서성이다가 각자 결혼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았던 것이다. 뜨뜨미지근한 KSM 특유의 연애 방식을 그 작품 속에서 보고 웃었어요. 그것이 KSM이 쓴 마지막 작품이 되었네요. 소설 속에서 남자들 중 하나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KSM이 저렇게 되었으니 결국 8명 중 6명이 남은 거네요. 제각기 젊은 날 K 남자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타계하기 며칠 전 KSM과 책으로 추운 날 떠났던 마지막 여행이 자꾸 생각나요. 그렇게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여행을 갔어야 했는지 KSM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여행이 되었어요. 우민정 시인이 말했다. 그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나는 K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는 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동정을 만났는데 K의 안부를 물었다. 모른다고 했더니 내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면서 통화를 해보라고 종용을 했다. 그때 나는 K에게 토라져 있었다. K가 부탁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 K는 받지 않았다. 다른 데 같으면 내가 다시 전화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번호가 찍혀 있으니 전화가 오겠지 했다. K는 끝내 전화를 하지 않았다. 자기가 먼저 부탁해 놓은 일인데 내가 안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게다가 막 쓰기를 끝낸 소설을 봐달라고 문우들에게 보냈다. 가끔 카톡에서 작품 합평을 했다. 다른 문우들은 작품을 읽고 이러니저러니 말을 해주는데 K는 메일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너희 소설은 열어볼 가치조차 없다고 비우는 것 같았다. 소설 합평할 때 누구보다도 내 작품에 대해 무섭게 비평했다. 작품 발표할 때마다 K가 은근히 신경이 쓰였었다. 끝내 K는 내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함께 공부하는 문우가 작품을 보내오면 어떤 작품을 썼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수신 확인을 해보면 읽지 않음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 친구의 종용을 못 이겨 할 수 없이 전화를 했다. 어디니? 지방이야. 여행 와 있어. 누구하고? 친구들하고. 알았어. 여행 잘하고 와. 끊을게. 응. 대화가 지도않은 이 짧은 대화가 40여 년을 교류한 K와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K의 부음을 받았다. 어쩌자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토라지고 했단 말인가. 나의 치졸하고 옹졸함이 부끄럽다 못해 죄스러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K만큼 함께 공유한 시간이 많은 친구는 없다. 4년간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강의를 들었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교생 실습을 함께 했다. 졸업 후 잠시 머물며 교편을 잡았던 곳도 근처였다. 오랜 기간 소설 공부도 같이 했다.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녀 내가 떠난 여행의 대부분은 K와 함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봉담과 산본에 살았으니 지형적으로도 가까워 모임이 있을 때는 늘 만나서 함께 가고 함께 돌아왔다. 식사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차를 주차시켜 놓은 곳까지 가기 위해 한미차에 올랐다. 한미이와 함께 있으면 K의 분신과 함께 있는 듯 가슴이 먹먹해진다. K가 문인 옆에 회장을 하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총무인 한미의 역할이 컸다. K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한미일은 그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추면 나라 살림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을 할 정도였다. 이제는 한쌤도 홀로서기를 해야죠. 이번 행사를 훌륭히 치르는 것을 보니 K가 없어도 잘하시겠어요. K쌤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K쌤에 대한 슬픔을 다 떨쳐버리려고요. 그간 끌어안고 보내지 못했는데 이젠 보내드리려고요. 나도 그래요. 문득문득 슬픔이 치받고 올라와 힘들었어요. 책을 읽고 나니 더 그래요.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해요. 보낸다고 보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려고요. 선생님, 전생에 우린 한 사람을 사랑했었나 봐요. 한미희가 촉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린 함께 실현당한 셈이네요. 실현? 맞아요. 버리고 떠나갔으니 우리가 실현당한 거죠.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아까 만났을 때처럼 한미를 감싸 안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가슴에서 가슴으로 흘러 뗄 수가 없었다. 나는 한미를 K로 인해 만났다. 그런데 K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 한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미의 등 너머로 겨울 수리산이 삭막한 모습으로 우리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K로 인해 수도 없이 왔던 수리산 자락이다. 이 산자락에 또다시 올 기회가 있을까? 아마도 당분간 한미에도 못 만나고 이 수리산 자락에도 못 올 것 같다.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슬픔이 희석되어 더 이상 슬퍼지지 않을 때 그때는 가능할까? 세월이 지나면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왔던 길을 되돌아 달렸다. 앞으로 서수원 IC에서 산부를 가기 위해 빠져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내 뒤에서 오는 차가 무심하게 휙휙 지나갔다. 언젠가는 K가 없어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리 무심히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그 언젠가 K가 내 인생에서 서서히 사라지겠지.